칼날 같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서울의 겨울밤. 태양그룹의 호화로운 저택안은 바깥의 혹한이 무색할 만큼이나 차가운 정적이 감돌았다. 남편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임신 8개월의 몸으로 힘겹게 서 있는 민서연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의 눈에는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냉혹한 경멸과 야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와 내 딸, 그리고 뱃속의 저것까지. 내 인생에 더 이상 너희를 위한 자리는 없어. 지우는 차갑게 내뱉으며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문 밖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미친 듯이 울부짖고 있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결심은 화강암처럼 단단해 보였다. 어린 딸 유나의 손을 꼭 잡은 서연의 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단순한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배신감과 절망이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다. 지훈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나는 당신 딸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도 당신의 아이란 말이에요. 이 눈보라 속으로 우리를 내쫓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지훈은 코웃음 쳤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문 밖으로 밀어냈다. 죽든 살든 그건 내 운명이겠지. 나는 곧 진양그룹의 딸과 결혼한다. 너 같은 건 내 앞길에 거추장스러울 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힘없이 밀려난 그녀는 차가운 눈밭 위로 쓰러졌다. 작은 유나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왜 그래 엄마 아파. 춥단 말이야. 아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에도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시끄러워. 저 여자랑 같이 당장 꺼져버려.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서연과 유나는 순식간에 세상과 단절되었다.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서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유나를 품에 꼭 껴안았다. 자신의 얇은 실내복으로는 이 살인적인 추위를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어린 딸의 안위가 더 걱정이었다. 유나의 작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유나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조금만 참아. 서연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녀 자신의 목소리조차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고 거대한 저택의 담벼락은 네프리스톱노의 성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다. 도움을 청할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버려진 조각배 신세였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라도 찾아야 했다. 하지만 눈은 무릎까지 쌓여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고역이었다. 임신한 배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뱃속의 아이가 엄마의 위험을 감지한 듯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는 이제 둔탁한 통증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고 강지훈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다정한 미소 달콤했던 속삭임 영원을 약속했던 맹세. 그 모든 것이 잔인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서연은 그대로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품에 안긴 유나는 이미 추위와 공포에 지쳐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안 돼, 유나야, 정신 차려. 그녀는 딸의 뺨을 필사적으로 어루만졌지만 자신의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쳐왔다. 서효연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유나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는 딸을 꼭 끌어안고 웅크렸다. 자신의 천이라도 나누어 주어 딸만은 살리고 싶었다.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졌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어 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그녀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두 줄기의 강렬한 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이어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환각일까? 서연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바로 그녀의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광경이었다. 차량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중후한 멋을 지닌 노신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떤 추위보다도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눈밭 위에 쓰러져 있는 서연과 아이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무언가 다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노신사는 곁에 있던 수행비서에게 짧게 명령했다.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가지 말고 북악산 내 거처로 바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비서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서연의 품에서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고 운전기사는 서연을 부축하여 차에 태웠다.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오자 긴장이 풀린 서연의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들을 구해준 노신사의 얼굴을 흐릿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과 지혜를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마주한 한 줄기 빛이지. 지독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운명의 신호탄이었다. 혹독한 겨울밤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따뜻한 저택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가 버린 아내와 딸은 새로운 운명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눈보라가 그친 새벽녘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서연과 유나를 내쫓은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잠자고 있던 용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행위와도 같았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버린 여인이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무서운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참혹한 대가를 치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에서 내린 눈은 한 여인의 절망을 덮어주었고 동시에 한 남자의 오만한 제국 위에 쌓이는 무덤의 첫 삽이기도 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서연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 위에서 민서연은 은은한 소나무 향기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몸을 감싸는 것은 차가운 눈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었고 등 아래에서는 온기가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지옥 같았던 눈보라와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았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떠올랐다. 정신이 들자마자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딸 유나에 대한 걱정이었다. 우리 유나는 어디에? 그녀는 다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극심한 산통과 함께 아랫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때 단아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인이 조용히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아기 씨는 무사합니다. 지금은 옆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이어 닥쳐온 진통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서연은 낯선 고택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았다. 건강한 아들이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아이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이었고 그녀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아들에게 시우리유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때를 맞춰 내리는 비처럼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와준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였다. 며칠이 지나고 서연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구해준 노신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자신을 박진수 회장이라고 소개했다. 금융계에 살아있는 전설하지만 10수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추고 은둔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몸은 좀 괜찮은가? 그날 밤은 정말 위험했어.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지.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제 아이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심지가 느껴졌다. 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예리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그녀처럼 깊은 절망 속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박 회장의 거처에 머무는 동안 서연은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강지훈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매일 밤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낮에는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밤이 되면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무력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박 회장의 서재를 지나가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대형 중공업 부실 채권 처리 방안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한때는 누구보다 뛰어난 재원으로 촉망받던 인재였다. 결혼과 함께 모든 꿈을 접었지만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기심에 몇 장을 넘겨보던 그녀는 순식간에 내용에 빠져들었다. 보고서는 대형 중공업의 회생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이 강구하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인 가치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들고 보고서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서류에 빼곡히 적힌 날카로운 분석을 발견한 박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서연을 불렀다. 이걸 자네가 썼나 그의 질문에 서연은 덜컥 겁이 났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하지만 보고서의 분석에는 몇 가지 허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막고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대형 중공업의 잠재적 특허 가치를 이용한 역인수합병 전략이라.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건가? 서연은 침착하게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이 번뜩였다. 박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찾던 사람을 만났음을 직감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서연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다. 민서연 군, 복수를 원하나 자네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자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주고 싶지 않은가?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복수라는 단어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유일한 불씨였다.
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에게 검을 쥐어줄 수 있네.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과 불을 손에 넣게 해줄 수 있어. 내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자네에게 물려줄 생각이네. 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 대신 자네는 나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네. 나의 검이 되어 나의 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해. 그것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고 위험한 제안이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두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벌레 보듯 내치던 강지훈의 경멸, 어린 표정과 살을 애는 듯한 그날 밤의 눈보라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짓밟힌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이전의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가운 결의와 얼음 같은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저를 받아주신다면 기꺼이 회장님의 검이 되겠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 민서연이라는 여인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훗날 금융계를 공포에 떨게 할 냉혹한 여왕의 탄생이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오래된 소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오늘부터 자네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닐세. 이제부터 자네는 사냥꾼이다. 그날 이후 박 회장의 외딴 고택은 민서연을 위한 가장 완벽한 훈련장이 되었다. 1년 후 서울의 심장부 강남 파이낸스 센터 최상층. 도시의 모든 풍경을 발 아래에 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모습에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바로 아우라 캐피탈의 회장 민서연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지난 1년간 그녀는 박진수 회장의 지도 아래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 경제, 금융, 법률, 심리학 등 제왕학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날이 갈수록 예리해졌고 과거의 상처는 차가운 갑옷이 되어 그녀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눈물 많고 순종적이었던 과거의 민서연은 눈보라 속에서 완전히 죽었다. 지금의 그녀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냉혹한 전략가일 뿐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은 박 회장이 마쿠에서 움직이는 강력한 사모펀드였다. 시장에서는 유령 사냥꾼이라 불리며 조용하고 신속하게 목표 기업을 사냥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리고 반년 전 박 회장은 모든 권한을 민서연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완벽하게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월가의 천재들로 구성된 아우라 캐피탈의 임원들은 처음에는 젊은 여성 리더에게 반신반의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과 카리스마 앞에 곧바로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태양그룹 관련 분석 보고입니다. 최연소 상무인 김비서가 긴장된 기색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회의실 안에는 아우라 캐피탈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민서연의 침묵은 천둥보다 더 무서운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보고서를 넘겼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보고서는 태양그룹의 재무구조 주력사업, 그리고 오너 일가의 지분 관계까지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태양그룹은 견고해 보였다. 최근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따내며 주가도 연일 상승세였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치명적인 균열들이 보였다. 그녀는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 손가락을 멈추었다. 강지훈 부사장이 주도하는 서해안 신도시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야. 레버리지를 극한까지 사용했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라도 터지면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군.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임원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들이 며칠 밤낮으로 분석해도 찾아내지 못한 핵심을 그녀는 단 몇 분 만에 꿰뚫어 본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수많은 계열사 협력사들의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한 회사를 가리켰다. 한진소재라는 이름의 중소기업이었다. 이 회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봐. 태양그룹 건설 부문에 특수 시멘트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지.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한진소재는 연매출 100억 원 규모의 작은 회사입니다. 태양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김상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신도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친환경 특수 시멘트는 오직 한진 소재만이 생산 가능한 특허 기술이야. 대체 불가능한 부품이라는 뜻이지. 그녀의 설명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만약 우리가 한진 소재를 인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태양그룹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멈춰 서게 될 거야. 공사 지연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금융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태양그룹의 부담이 되겠지. 그리고 그 책임은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인 강지훈 부사장이 지게 될 거고. 이것이 그녀가 계획한 복수의 첫 단계였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작은 주춧돌부터 빼내는 것.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서연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액자 속에는 어느새 훌쩍 자란 딸 유나와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 시우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음장 같은 표정이 아주 잠시 미세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녀가 이 독한 싸움을 계속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목에 걸린 얇은 목걸이를 만졌다. 그날 밤의 흔적 동상으로 희미하게 남은 흉터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흉터가 만져질 때마다 그날의 추위와 고통, 그리고 강지훈의 잔인한 얼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복수심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갈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아이들의 미래를 건 신성한 전쟁이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유독 태양그룹 본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한때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의 성체일 뿐이었다. 강지훈 당신은 지금쯤 새로운 약혼녀와 달콤한 미래를 꿈꾸고 있겠지.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제국을 겨누는 칼날은 이미 목 바로 아래까지 와 있어.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곧바로 연결되었다. 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들렸다. 계획대로 진행해. 한진 소재,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짧은 명령을 끝으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거대한 사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순간이었다. 얼음 여왕의 귀환, 그 잔혹한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서연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새벽, 아우라 캐피탈의 심장부인
트레이딩 룸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수십 명의 엘리트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장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타겟 한진 소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작전명은 선봉의 창이었다. 중앙통제실에서 민서연은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침묵은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전장을 지휘하는 장군의 위엄을 내뿜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심에 취해 움직이지 않았다. 박진수 회장에게서 배운 대로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한 데이터와 계산에 기반한 냉정한 사냥이었다. 오전 9시 증권시장이 열리자마자 아우라 캐피탈의 괴물 같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분산된 매수 주문이 폭포수처럼 한진소재 주식에 쏟아졌다. 평소 거래량조차 미미했던 주식은 순식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시장은 영문도 모른 채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진소재의 오너인 오 사장은 갑작스러운 주가 폭등에 어안이 벙벙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놈들이 장난치는 거야? 오 사장은 다급하게 재무팀에 소리쳤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다. 그가 태양그룹의 강지훈 부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들었을 때 그의 비서실로 다른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아우라 캐피탈의 인수합병 팀장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고도 위협적이었다. 오영택 사장님, 저희 아우라 캐피탈에서 귀사의 경영권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시가의 2배를 제시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희는 적대적 M&A를 통해 이사진 전원을 교체할 것입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 아우라 캐피탈은 이미 장내외에서 의결권의 과반을 확보한 상태였다. 오 사장은 평생을 바친 회사가 단 몇 시간 만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부회장실. 강지훈은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 샘플을 보며 자신의 신도시 프로젝트에 들어갈 건물의 로비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약혼녀인 진양그룹 딸과의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고 태양그룹의 차기 회장 자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의 인생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보고했다. 부회장님 협력업체인 한진소재가 정체불명의 사모펀드에 피인수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대리석 샘플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귀찮다는 듯 물었다. 한진소재 그게 어디 있는 조무래기 회사야. 그의 머릿속에 수백 개의 협력업체 중 하나인 작은 회사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설명했다. 신도시 프로젝트에 특수 시멘트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저희 건설 부문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그것은 걱정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작은 흠집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에 가까웠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손을 내저었다. 그런 작은 회사 하나 인수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건가? 세상에 널린 게 시멘트 회사야. 당장 대체 업체를 찾아봐. 그리고 그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놈들한테는 연락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에 납품하든지 아니면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소송을 당할 준비를 하라고 전해. 별 시답잖은 놈들이 다 있군.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만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그 사건을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작은 해프닝 정도로 여겼다. 그는 이 일이 1년 전 자신이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그 여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민서연이라는 이름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걸림돌,
깨끗하게 치워버린 과거의 5.1 뿐이었다. 지훈의 보고를 받은 서연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훈의 오만함과 무지,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녀는 김 상무에게 지시했다. 강지훈이 대체 업체를 찾도록 내버려둬. 아마 온 대한민국을 뒤져도 우리 허락 없이는 그 시멘트를 구할 수 없을 테니. 그리고 한진 소재의 모든 생산 라인을 즉시 중단시켜. 서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다음 날부터 한진 소재의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태양그룹의 신도시 건설 현장에는 자재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 처음 며칠간 강지훈은 여유만만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대한민국 그 어떤 회사도 한진 소재의 특허 기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공사는 중단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막대한 금융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태양그룹의 위기에 대해 떠들어댔고 주가는 폭락했다. 강지훈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우라 캐피탈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작은 창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서연이 던진 첫 번째 창은 정확하게 강지훈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그 창을 던진 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진 소재의 생산 라인이 멈춘 지 한 달이 지났다. 태양그룹의 서해안 신도시 프로젝트는 거대한 흉물처럼 건설 현장에 멈춰 섰고 시간은 강지훈의 편이 아니었다. 하루에 수십억 원씩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언론은 연일 태양그룹의 위기를 대서특필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초조함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태양그룹의 긴급 이사회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노성을 질렀다.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일개 중소기업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장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모든 이사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일제히 강지훈에게 쏟아졌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국내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프로젝트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긴급 자금이 절실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누구도 선뜻 더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절망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돌파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만 했다. 바로 그때 한 통의 이메일이 그의 앞으로 도착했다. 발신자는 엘리시안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싱가포르계 사모펀드였다. 그들은 태양그룹의 신도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지훈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것은 동아줄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엘리시안 측과의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었다. 국내 은행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낮은 금리에 신속한 자금 집행을 약속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우쭐해졌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한진 소재를 비싼 값에 인수하든 아니면 아예 특허 기술을 사들여 위기를 정면 돌파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태양그룹의 재무총괄이사는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찾아왔다. 부회장님, 계약을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이자율은 낮지만 채무 불이행 시의 조건이 너무나 독소조항입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예정된 기일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채권단은 프로젝트 자산뿐만 아니라 태양건설의 핵심 자산과 지분까지 담보로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회사의 명운을 건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강지훈의 귀에는 어떤 경고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재무이사의 보고를 자신의 판단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이 프로젝트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건 단지 만약을 대비한 표준적인 조항일 뿐이야. 지금 우리에겐 돈이 필요해. 시간이 없단 말이다. 당장 계약을 진행해. 그의 독단적인 결정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며칠 후 강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마침내 지옥 같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자신을 비웃었던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캐피탈의 사무실. 민서연은 자신의 모니터에 떠오른 계약 체결 완료라는 메시지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화면에는 엘리시안 글로벌 파트너스의 소유 구조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와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거쳐 그 거미줄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아우라 캐피탈을 가리키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설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위기에 몰리면 그의 오만함은 조급함과 독단으로 변질될 것이며 눈앞의 달콤한 유혹을 절대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던진 달콤한 독이든 사과를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물어버린 것이다. 김상무가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강지훈이 대출금을 이용해 한진소재 측에 현재 가치의 5배를 줄 테니 회사를 다시 팔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었다. 어리석긴. 그녀는 김상무에게 지시했다. 당연히 거절해. 대신 특허 기술 사용료로 매달 상상도 못할 금액을 요구하도록. 절대 협상의 여지를 주지 마. 강지훈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야 했다. 대출금은 그의 손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 돈을 아무데도 쓸 수 없게 될 것이다.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될 것이고 막대한 이자는 매일같이 쌓여갈 것이다. 결국 그가 빌린 돈은 태양그룹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가 될 터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게임의 2번째 단계가 끝났다.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시간은 덫에 걸린 짐승에게 가장 잔혹한 고문이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강지훈은 자신이 빌린 돈이 한 푼도 쓰이지 못한 채 이자라는 이름의 독이 되어 태양그룹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민서연의 명령 아래 한진소재는 천문학적인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며 모든 협상을 거부했고 신도시 프로젝트는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운명의 날이 왔다. 엘리시안 글로벌 파트너스는 태양그룹이 대출 계약에 중대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공식 선언했다. 그들은 즉시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고 강지훈은 그의 법무팀과 재무팀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의 최상층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먼저 도착해 있던 엘리시안 측 변호사들은 칼날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태양그룹 측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치의 감정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계약 위반 사항들을 기계처럼 읊어 내려갔다. 법적으로 태양그룹은 완벽하게 불리한 입장이었고 강지훈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강지훈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접근한 거지.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모든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강 부회장님,
곧 저희 채권단을 대표하는 분께서 도착하실 테니 그분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죠.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조소가 배어 있었다. 강지훈은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았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늙은 펀드 매니저이거나 냉혈한으로 소문난 기업 사냥꾼일 것이라 예상했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거나 혹은 위협해서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했다. 그의 자존심과 미래가 모두 이 자리에 달려 있었다. 잠시 후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또각또각. 정적을 깨는 하이힐 소리가 모두의 신경을 집중시켰다. 문 앞에 나타난 것은 한 여인의 실루엣이었다. 완벽한 재단의 검은색 원피스에 길고 우아한 목선을 드러낸 그녀의 모습은 마치 흑조와도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강지훈은 처음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와 테이블 상석의 의자를 향해 움직일수록 그의 표정은 점차 의아함으로 변해갔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기억 속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차갑고도 완벽한 미모였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한번 훑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에 멈추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눈빛. 한때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공허한 그 눈빛.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분명 그날 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는데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과거의 망령일 뿐인데 그의 뇌가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상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소개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권단 컨소시엄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대표 아우라 캐피탈의 민서연 회장님이십니다. 민서연이라는 이름이 그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우라 캐피탈, 한진 소재, 엘리시안. 그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서연 씨.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핏기 없는 입술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는 민서연의 표정에는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정처럼 맑았지만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제 이름은 민서연 회장입니다. 강지훈 씨 공과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존칭을 쓰지 않았다. 그 한마디는 강지훈의 남은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계약서 제9조 3항에 의거 채무 불이행이 확정된 현 시점에서 저희 아우라 캐피탈은 태양건설에 대한 담보권 전량을 즉시 행사할 것을 통보합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의 이 여인은 자신이 알던 그 민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복수심을 먹고 자라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괴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어떻게...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회의실을 맴돌았다. 민서연은 여전히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마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을 바라보는 신처럼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1년 전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여인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가면은 벗겨졌고 잔혹한 복수의 민낯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다. 민서연이
강지훈의 숨통을 쥐고 있는 복수의 화신이라는 사실은 태양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가 되어 퍼져나갔다. 이 사진들은 경악했고 직원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강지훈이 버린 아내가 그룹의 명운을 쥔 채권단 대표로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어떤 금융위기보다 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다. 강지훈의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처박혀 울분을 터뜨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서연은 적의 심장부에서 혼란이 피어오르기를 기다렸다는 듯 다음 공격을 즉시 개시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법무팀은 태양그룹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최대 채권단의 권한으로 서해안 신도시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과 강지훈 부회장에 대한 특별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경영 실패를 공식적으로 만천에 드러내려는 선전포고였다. 이 서한은 강씨 일가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균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훈의 숙부이자 그룹의 2인자인 강만철 부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야심가인 강민혁 전무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평소 오만하고 독단적인 강지훈에게 불만이 많았고 이번 사태를 그를 끌어내리고 경영권을 차지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강만철은 강 회장 앞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 이건 더 이상 사업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훈이의 사적인 문제가 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당장 지훈이를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여론을 잠재우고 채권단을 달랠 수 있습니다. 강민영 역시 옆에서 거들며 지훈의 무능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지훈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지만 이미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립된 섬이었다. 강 회장은 침묵을 지킨 채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들을 내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지만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양그룹을 통째로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냉정한 경영자로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고심하고 있었다. 민서연은 이 모든 내부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정보망을 통해 강씨 일가의 모든 암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내부 붕괴를 더욱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김 상무에게 비밀리에 강민혁 전무와의 접촉을 지시했다. 제안은 교묘하고도 매력적이었다. 민 회장님께서는 태양그룹을 파괴할 생각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부실을 털어내고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능하고 부패한 경영진의 교체가 필수적이겠지요. 김 상무는 강민혁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강지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지른 각종 실책과 배임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야망으로 가득 찬 강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며칠 뒤 열린 태양그룹의 비공개 이사회는 강지훈을 위한 처형대나 다름없었다. 강민혁은 민서연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강지훈의 실책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다른 이사들 역시 채권단의 눈치를 보며 등을 돌리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때 그의 충신을 자처했던 이들마저 이제는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강 회장은 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너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고작 네가 버린 계집 하나에게 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라고 내 자리를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질책이 아닌 후계자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 강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너는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놈이라도 내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에
강지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원망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강지훈은 텅 빈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그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모두 떠났고 사랑을 약속했던 약혼녀는 파혼을 통보해왔으며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아버지마저 그를 버렸다. 그는 민서연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패배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민서연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김상무의 보고였다. 회장님, 방금 태양그룹 강만희 회장,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회장께서 민 회장님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늙은 사자가 마침내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된 모양이었다. 내부의 폭풍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강만희 회장은 평생을 전쟁터 같은 재계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승부사였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굴욕적인 상황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아들을 무너뜨린 것이 경쟁그룹의 총수도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도 아닌 한때 자신의 며느리였던 그리고 제 손으로 내쫓는 것을 방관했던 한낱 여인이라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민서연과의 만남을 앞두고 마지막 역전의 기회를 모색했다. 강 회장은 민서연이 원하는 것이 결국 돈과 경영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막대한 현금과 그룹의 핵심 계열사 몇 개를 떼어주는 조건으로 이 지긋지긋한 복수극을 끝낼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녀의 한이 얼마나 깊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원한은 없다고 믿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살아오며 터득한 세상의 이치였고 또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그는 민서연이 지난 몇 달간 물밑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심장부 철저한 보안 속에 감춰진 데이터 분석실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민서연은 전직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인 안민준 팀장을 필두로 최고의 회계사와 화이트 해커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지훈의 모든 범죄 행위를 파헤쳐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었다. 팀은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재무제표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했다. 그들은 강지훈이 서해안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건설 자재 비용을 조직적으로 부풀리고 그 차액을 파나마에 있는 유령 회사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그의 개인적인 사치와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정적인 증거가 의외의 곳에서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팽당한 전직 재무팀 직원이 내부 고발자로 나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강지훈이 수년간 비밀리에 작성해 온 이중 장부가 담긴 암호화된 파일을 넘겼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다. 안민준 팀장은 상기된 얼굴로 민서연에게 최종 보고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강지훈의 범죄 백과사전이나 다름없었다. 회장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공무원 뇌물 공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가 조작 혐의까지. 이 모든 것이 입증되면 강지훈은 최소 징역 15년 이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보고서에는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금액, 접대 장소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태양그룹은 재기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번질 것이 분명했다. 민서연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한 개인과 기업을 넘어 그들과 결탁한 부패한 권력 전체를 겨누는 거대한 칼날이 되어 있었다.
민서연은 안 팀장이 내민 보고서를 말없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확인하는 듯 차갑고 냉정한 시선으로 사실 관계를 검토할 뿐이었다. 강지훈의 부패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결심을 바꾸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녀는 보고서를 덮고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둬.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자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단 한 줌의 동정이나 단 한 치의 도망갈 구멍도 남겨줄 생각이 없었다. 강만희 회장과의 약속 시간이 다가왔다. 김 비서가 그녀의 외투를 챙겨주며 물었다. 회장님, 태양그룹의 자산평가 및 인수조건에 관한 서류를 챙겨갈까요? 민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서류철 중 태양그룹의 재무자료가 담긴 서류철은 그대로 둔 채 안민준 팀장이 보고한 두꺼운 범죄 증거 자료만을 집어들었다. 오늘의 만남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이자 심판이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선택지를 주러 가는 것이었다. 태양그룹을 내놓고 아들의 죄를 덮을 것인지 아니면 그룹과 함께 아들 그리고 강씨 가문 전체가 법의 심판대 위에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전쟁터로 향했다. 서울의 오래된 멋이 깃든 한정식 집의 별차에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만희 회장은 평생을 호령해온 제왕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얼음장 같은 눈빛 앞에서 그의 권위는 힘을 잃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협상 카드로 거액의 현금과 계열사 몇 개를 제안했다. 그가 아는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민서연은 그의 제안을 끝까지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곁에 놓아두었던 두꺼운 서류철을 말없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돈이나 사업 계획이 아닌 아들 강지훈의 모든 범죄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장부가 조작된 회계 자료, 해외 유령 회사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그것은 태양그룹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도 같은 증거였다. 강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서류가 의미하는 바를 즉시 깨달았다. 민서연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경영권이 아니었다. 그녀는 완전한 파멸법의 이름을 빌린 철저한 심판을 원하고 있었다. 민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건넸다. 강씨 일가가 보유한 모든 지분을 포기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리고 강지훈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이 불똥이 다른 가족들에게까지 튀는 일은 막아보죠. 하지만 거절하신다면 내일 아침 이 서류는 검찰과 언론의 책상 위에 동시에 올라갈 겁니다. 강 회장은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항복 요구였다. 그는 아들을 버리고 가문의 남은 명예라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제국 앞에서 그의 부성에는 결국 힘을 잃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겠네. 노회한 사자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뒤 태양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아래에는 강지훈이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의 아버지 강 회장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항복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총회의 의장이던 강 회장이 모든 권한을 최대 채권자인 아우라 캐피탈 측에 위임한다고 발표하자 장내는 술렁였다. 곧이어 민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조금의 긴장도 없이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강지훈의 경영 실패가 태양그룹에 어떤 재앙을 가져왔는지를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발표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너무나도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서 더욱 잔인하게 들렸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강지훈의 무능함에 분노했다. 강지훈의 해임과 아우라 캐피탈을 새로운 대주주로 인정하는 안건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의사봉이 3번 울리고 강지훈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해임안이 가결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허탈감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회의장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와 얼어붙어 있는 강지훈의 앞에 섰다. 수사팀을 이끄는 부장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강지훈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검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수사관들이 다가와 강지훈의 양팔을 붙잡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게 무슨 짓이야 놔. 난 아무 잘못 없어. 강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재계 총수의 아들이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굴욕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민서연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태양그룹의 신화는 막을 내렸다. 오만했던 황태자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범죄자가 되어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갔다. 민서연은 텅 빈 단상 위에 홀로 서서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내려다보았다. 1년 전 눈보라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완벽한 심판을 내린 순간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강지훈의 몰락과 함께 태양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다. 강지훈은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3세는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강만희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부패한 총수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었다. 강씨 일가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으며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민서연이 시작한 복수는 한 개인에 대한 응징을 넘어 사회의 거대한 종양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몇 달 후 태양그룹의 간판은 AURA 건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다. 민서연은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자 회장으로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녀는 강씨 일가의 부패한 잔재를 모두 청산하고 능력 위주의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직원들을 쥐어짜던 방식 대신 성과를 공유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처음에 그녀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던 직원들은 점차 그녀의 진심과 능력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과거의 오명을 벗고 건실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민서연은 파괴자가 아닌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재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박진수 회장이 예고 없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완전히 달라진 회사의 분위기와 활기 넘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본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는 민서연에게 말했다. 이제야 이 자리가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 같구먼. 내 자네를 알아본 것이 내 인생 마지막에 가장 큰 행운이었어. 서연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제 복잡한 서류 대신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다. 박 회장은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가 복수라는 지독한 굴레를 넘어 이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 주 주말 서연은 화려한 정장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강 공원을 찾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딸 유나는 동생 시우의 손을 잡고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아이들의 청명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았다. 지난 1년간 그녀를 지배했던 지독한 복수심과 분노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한때는 공허함이 밀려올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텅 빈 느낌이 아닌 따뜻하고 충만한 평온함이었다. 복수는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만 진정한 행복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아우라 캐피탈의 냉혹한 회장이 아닌 그저 두 아이의 엄마 민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저기 좀 봐,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비가 갠 뒤에 맑은 하늘 위로 영롱한 7빛깔 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서연은 유나를 꼭 껴안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았다. 강지훈에 대한 증오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세상에 대한 원망도 모두 흘려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입가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하고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